제가 아까 그 생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오죽했으면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삶에 대한 불안으로 전 세계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시민과 정치 체제 간의 신뢰가 부족하고 사회 개혁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음이 명확하다. 그래서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들도 이런 고통이 다 느끼고 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들을 경청해 주기를 바라는 민생고에 좀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르헨티나도 지금 포퓰리즘 정책을 앞세우는 좌파 대통령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라는 사람이 당선되면 이 또 페론주의, 아르헨티나를 망하게 했던 고질적인 페론주의가 또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요.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악화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지금 안정되지 못한 나라들이 다 흔들리고 있고 심지어 뭐 안정된 미국이나 영국에서조차도 지금 브렉시트니 무슨 트럼프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퓰리즘이라는 걸 꼭 우경화라고 바라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좌우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포퓰리즘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막 온갖 정부의 정책에 돈을 뿌려대는 것도 이것도 전부 포퓰리즘이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 현금 복지가 120개씩 증가했다. 1년에. 심지어 뭐 복비, 분뇨 수급이 뭐 현역병 문화비, 중고생 버스 택시비, 노인의 날 상품금, 어르신 수당부터 지자체별로 또 전부 현금 복지를 별도로 또 다 하고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 안 하고 나라 돈 타가는 그런 국민들이 1년 새 145만 가구가 늘었고 164만 가구는 월 100만 원 이상씩 수령을 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구당 받는 현금이 2014년에는 8만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16만 7천 원쯤 된다는 거예요. 일하는 국민이 2015년에 72%에서 지금 68%로 지금 줄어들었고 현금을 그렇게 지원을 해도 일분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분들의 제일 마지막 20% 사람들의 이 소득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늘어났지만은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원해 줬는데 왜 마이너스냐? 정부 지원만으로는 못 사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일해서 버는 소득이 확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일할 데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 파퓰리즘은 좋은 파퓰리즘과 나쁜 파퓰리즘이 있습니다. 지금 문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은 그건 아주 나쁜 형태의 좌파 파퓰리즘입니다. 돈을 쓰되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유엔 사무총장이 이야기했듯이 정치와 시민 사이에 사회적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겁니다. 저는 정치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나쁜 파퓰리즘에 의해서 정치가 시민들을 유혹하고 또 시민들은 더 파퓰리즘적인 정권을 찾게 될 겁니다. 근데 문자 그대로의 좋은 파퓰리즘은 그 시대를 문제를 그대로 읽는 반영하는 한마디로 시민들과 정치의 합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파퓰리즘입니다. 이런 파퓰리즘은 얼마든지 채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게 뭐냐? 저는 서포 15조가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청년층에게 이리저리 돈 뿌리는 거 안 뿌리고 무슨 뭐 한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 인구 유지에 쓰는 비용이 10년에 120조가 넘는다면 저런 것들을 다 모아서 주택 문제 해결로 매몰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문제 하나만 해결해도 인구 소멸 부분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혼도 하고요. 사회적 재생산이 되는 구조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생산적인 노동에 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지를 한데 모아서 집중해서 가장 기본적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좀 싸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낮은 비용으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정권이 해야 될 핵심적인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짓는 과정에서 건축 일들도 많이 생길 거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짜가 아니라 거품을 뺀 부분이죠. 만약에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이득을 취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구하려고 비싼 비용으로 오른 월세, 전세 아니면 집 구매 그 돈을 누가 다 취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부당 이익을 다 취하는 거죠. 또 그런 어떤 지금과 같은 비싼 형태의 아파트들 평당 1억짜리 4, 5천만 원짜리가 기본이 이런 시절에 누가 또 돈을 벌겠습니까? 그런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놈들이 다 돈을 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류층, 그 부동산이랑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상류층들이 아파트 당첨만 되면 앉은 자리에서 5억씩 버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시정해야 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상류층들의 역할이고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지도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은 안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냐? 서울대가 글로벌 인류와 거리가 먼 까닭은 이러면서 조국 사태로 서울대가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치소식에 부끄러울 치자를 썼습니다. 교수 한 명이 서울대 73년의 역사와 28,800명의 재학생, 2,100명의 동료 교수를 욕보였다. 휴직 복직을 반복하며 서울대를 화장실 떠나들듯 했다. 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 조국이 울산대하고 과거 동국대에 있을 때 이중으로 월급을 받았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국은 2000년 3월, 4월에 울산대, 동국대 양쪽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울산대는 2000년에 3월분 급여 370, 4월에는 432만 원을 같은 기간에 동국대에서는 매달 143만 원씩을 받았다는 거죠. 동국대학은 2개월 미만의 교원에게는 급여의 절반만을 지급해서 143만 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이 급여를 반납했다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두 대학에서 월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조국의 이중 월급 수령은 위반인데요. 경력 증명서에도 2000년 3월 4월 달에 울산대, 동국대 두 곳에서 동시에 근무한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학연금공단 기록에는 5월 달부터 동국대에 근무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중수납 통보를 받으니까 5월 달부터 근무한 것처럼 추후에 고쳤다는 겁니다. 조국은 올해 10월 17일, 18일 서울대 법무부에서도 월급을 이중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14일 날 사임 의사를 밝힌 직후에 서울대에 곧바로 팩스 복직을 해서 그리고서 법무부에 또 모든 것이 완료될 때까지 이중으로 양 곳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서울대가 이런 조국에게 놀아난 부분이에요. 자, 이 서울대가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똥통이 돼버렸고 여러 서울대의 문제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은 강사는 배 고프면서 강사는 삼합전 가르치며 월 108만 원인데 조국은 팩스로 복직하고 등산만 다녀도 월급을 900만 원 주는데 조국 월급이면 강사 삼합전 기준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하는 거죠. 8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국은 그야말로 서울대의 가치관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서울대에는 누구도 조국 문제에 대한 양심선은 하나 놓지 않았고 학생들도 조국을 결고 이것이 정의의 문제라고 사생결단을 하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라면 교수 하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도 문제가 없지가 않고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서울대는 공무원 월급처럼 매년 월급은 꼬박꼬박 올려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서울대의 썩어 빠진 의식과 또 하나 맞물려서 한국의 강남, 교수들 중에는 강남에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동아일보 내용에 보면요. 의사, 변호사들도 강남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이 지역의 고학력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니 서초구의 25세 인구 중에서 18.6%가 석사 박사였다. 서초구에. 강남구는 16.5%. 서울에서 이 비율이 가장 낮은 구가 2.8%니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거죠. 대졸자만 보면 지역 간의 이 격차가 줄었는데 석박사를 놓으면 지역 격차가 더 커진다는 거 서울 시내 안에서도요. 근데 의사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박사, 대부분 의사들은 다 박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고학력자들은 서로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직장이 옆에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45분 이상 통근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서초 강남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여기에 모여 사냐니 자녀 교육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사나 이런 전문직들은 교수나 사회 경제적 지위는 높지만은 빌딩이나 회사를 가지고 자식을 평생 먹고 살 형편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학벌을 물려주려고 이렇게 지금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조국 딸 문제, 스펙이 문제가 되니까 상위권 대학 15개의 정시 비율을 40, 50% 높이고 또 75개의 무슨 특목고를 외고 이런 걸 다 없앤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본질은 그런 거를 이 정시 비중을 높이거나 특목고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대학 입시에서 지금 학종이니 그 다음에 수신이 이런 걸 다 없애버리는 게 답이겠지요. 자, 2015-16 대학 신입생 24만 명을 조사하니까 소득 상위 계층은 논술로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시, 학종, 학생부 수순이라는 거예요. 이 정시가 확대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정시를 이렇게 선호하느냐는 부분에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을 과외나 이런 걸 많이 시키니까 정시가 별로 나쁘지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정권의 정시 확대가 금수저들 확대로 또 비춰진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대학은 시험을 쳐서 가는 거라는 상식이 지금 확대돼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시험을 쳐서 가는 부분에서 공부를 하는데 불리한 여건이 시골이거나 지방이라면 그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학교 교육 시스템화에서 갖추도록 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좀 더 질 좋은 선생이나 면학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갖춰주도록 노력해서 맞춰야지. 자, 그렇다고 해서 특례 입학을 시골 학생들을 몇 명을 아주 몇 명을 서울대나 좋은 대학에 넣게 하면서 그 핑계로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이 뒷구멍으로 기어 들어오게 해서는 되겠냐는 겁니다. 자, 정시 부분에서 금수저들이 많은 것은 강남에 도곡동이니 뭐 이런 대치동이니 이런데 전부 교육 특구처럼 온갖 과외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강남 사는 사람들이 정시도 잘 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초상류층 일부는 정시하고 관계없이 뒷구멍으로 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초상류층이 이러지 못한 거기에 중하층은 정시를 또 열심히 공부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지금 가장 공정한 부분은 설사 합법적인 불공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왜 시골 사는 학생보다 서울 사는 학생이 시험 성적을 더 잘 받는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불공정성보다는 합법적인 불공정성을 지향해서
대학 입시는 시험 치고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건 정답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파퓰리즘 속에서 그나마 완벽한 대책은 없습니다. 기업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인원고등학교 사태를 봤을 때 인원고등학교의 그 학생들의 고통 이런 부분을 예방을 하려면 학교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 언급을 하는 교수는 구속을 시켜서 학교에서 쫓아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더 나아가서 돈을 뿌리는 파퓰리즘이 아니라 그야말로 돈을 한 군데라도 모아가지고 그 사회에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매우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적인 주택 공급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파퓰리즘이 이렇게 추구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은 그들만의 어떤 리그를 형성해서 그 속에서 룰을 바꾸어서 한마디로 그들이 유리해지는 룰을 지속시키면서 그 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렇게 도태시킵니다. 얼마나 비겁한가 하면요. 한국의 초상류층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 지도자들이 계층이 민노총을 해체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누구도 안 합니다. 왜? 정말로 기가 세고 끝발이 센 적을 건드리다가는 그들에게 보복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말을 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과제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개혁을 위한 올바른 합의는 자꾸 지연되고 정치판에서 그걸 내놓지 못합니다. 비본질적인 선동만 좌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정오를 부추기는 정치, 뿌리는 정치만 양쪽이 비슷하게 닮아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내면으로 국회의원 숫자 10% 늘리자는 부분을 한국당이 합의했니 안 했니 가지고 시끄러워지는 일도 벌어지는 거죠. 자, 올바른 포퓰리즘,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포퓰리즘의 올바른 정의는 대중의 정치에 대한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정치가 대중을 돈을 뿌려서 유혹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의 대중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요구들이 뭔가를 올바르게 대중과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부분. 그것이 저는 합의가 안 되면요. 그 합의가 될 때까지 우리 사회는 이 썩은 삼류 파퓰리즘들이 지배하면서요. 계속 극자 극우의 극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한국에는요. 이 한국의 수준에 맞는 아주 진실한 파퓰리즘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남미 꼴이 안 나는 겁니다. 중동이나요.